여러분은 피보다 진한 돈의 무서움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땀 흘려 남겨주신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어머니까지 소나기에 넣은 사내가 있었지요. 개부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온 그 남자의 소름 돋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몰랐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범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법이라는 것이었지요. 10년을 바보처럼 엎드려 있던 아들이 준비한 완벽한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무덤을 판 계부의 처절한 최후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외곽 왕복 8차선 대로변이었습니다. 주유소 하나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철민 주유소라 불렀어요. 세차장과 카센터까지 딸린 넓은 부지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짜 사업체였습니다. 주인 박철민은 42살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이 땅 위에서 철민은 세차장을 붙이고 카센터를 키웠습니다. 15년 근속 직원 오팔복이 있는 한 하루도 허술하게 돌아간 날이 없었어요. 그날까지는 그랬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도로 진입로 쪽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렸지요. 은색 벤츠 한 대가 주유소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본닛 위에서 날카롭게 부서졌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수라는 남자였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가 꼿꼿했지요. 짙은 감색 재킷에는 주름 하나 없었어요. 그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철민의 어머니 영자가 내렸습니다. 영자는 화사한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지요. 평소 시장 갈 때 입던 옷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철민의 눈에 들어온 건 어머니의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계부의 팔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 그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강태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자네가 철민인가 하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안경 너머 눈빛은 달랐지요. 웃고 있는데 눈꼬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부의 손바닥은 서늘하고 축축했습니다. 꽉 쥐어오는 악력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철민이 손을 빼려 하자 그가 1초쯤 늦게 놓아주었어요. 옆에서 영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철민아, 인사드려. 강 선생님이야. 하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지요. 철민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불편했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큰 소리 한번 못 내던 분이 낯선 남자 옆에서 딴 사람처럼 굴고 있었으니까요. 강태수가 주유소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주유기를 지나 세차장을 훑었지요. 카센터를 거쳐 사무실 뒤편 공터까지 이어졌어요. 뒷짐을 진 채 공터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땅이 참 좋구먼. 이걸 주유소로만 쓰기엔 아깝지. 구두굽이 에폭시 바닥을 탁 두드리며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둘러보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재어보는 걸음이었어요. 철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태수는 단순히 어머니의 재혼 상대가 아니었지요. 이 땅 냄새를 맡고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계부가 다시 돌아와 철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주 봅시다. 박 사장.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하는 말이 여유롭게 흘러나왔지요. 만난 지 5분도 안 된 남자가 가족을 입에 올리고 있었어요. 벤츠가 부드럽게 주유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정산을 마친 오팔복이 철민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아까 그 양반 말이요. 신월동 재개발 때 구청 앞에서 본 것 같구먼. 하는 거였어요. 벤츠 타고 쓱 지나가던 양반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말이었지요. 눈빛이 영 뱀 같아서 기억에 남는다더군요. 팔복이 잠시 생각하더니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그때 옆에 딸인지 뭔지 한 명이 따라다녔는데 표정이 영 안 좋더라구먼. 하는 말이었지요. 철민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팔복의 마지막 한마디가 철민의 귀에 박혔습니다. 작정하고 웃으면서 들어오는 놈이 제일 무서운 법이요. 철민이 장부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볼펜 끝이 종이 위에 까만 점을 남겼지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지요. 철민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어요.
소유자란에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낮에 강태수가 서 있던 공터 자리가 어둠 속에서 검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철민은 등기권리증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에 퍼졌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주유소 풍경은 겉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철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끈적하고 불쾌한 것이 주유소 주변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 불길한 예감은 건너편 도로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철민 주유소에서 500m 거리에 박씨 주유소가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경쟁하면서도 상도덕은 지켜오던 사이였지요. 그런데 그날 아침 박씨 주유소 가격 전광판이 요란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리터당 1,450원이었어요. 철민 주유소는 1,600원이었지요. 150원 차이면 정유사 공급 단가를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제 살을 깎아 먹는 자폭 가격이었어요. 출근길 차량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광경을 철민은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철민 주유소로 들어오려던 차의 깜빡이가 꺼졌지요. 핸들이 반대편으로 꺾이는 모습이 느릿느릿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주유소 앞마당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오팔복이 주유건을 든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철민은 사무실로 들어와 블라인드 틈으로 건너편을 내다보았습니다. 박씨 주유소는 차량 행렬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박씨 주유소 사무실 창가에 은색 벤츠가 보였습니다. 계부가 박씨 사장과 나란히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거리가 멀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부가 짓고 있을 그 비릿한 미소를요. 유리창에 닿은 철민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지요. 안녕하세요. 선택과 판단입니다. 이야기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철민 씨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손님이 끊긴 주유소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젖은 아스팔트에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철민이 사무실에서 매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이 훅 들이닥쳤지요. 검은색 우산을 접으며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기름 넣으러 온 손님이 아니었어요. 회색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었지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국세청 조사관이라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서류 봉투에서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지요. 종이를 받아든 철민의 손이 굳었습니다. 정기조사 시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구체적인 혐의를 잡아서 신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타겟 조사였지요. 카센터 현금 매출 누락 제보가 들어왔으니 장부 원본을 제출하라는 말이 건조하게 떨어졌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카센터 현금 매출을 따로 관리해온 것은 이 주유소의 유일한 치부였어요.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관행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셋뿐이었지요. 철민 자신,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미선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철민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서류철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철민이 막아서려 하자 다른 남자가 법원 도장이 찍힌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일이 더 커질 판이었지요.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드르륵 하는 금소금이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금고 문이 열리자 장부가 드러났지요. 조사관이 장부를 집어들고 빠르게 넘겨보더니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장부가 봉투에 들어가고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철민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조사관들이 빠져나간 사무실은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열린 금고 문이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철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의자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지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철민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동생 미선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지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만에 미선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지요. 오빠 하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철민은 직감했습니다. 미선이 울고 있다는 것을요? 그 느낌 사이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남편이 하는 말이 조각조각 흘러나왔지요.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매제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소문은 한 달 전쯤 친척 모임에서 들었었지요. 급전이 필요했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빚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했겠지요. 대가는 처남의 약점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철민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와 함께 미선의 울음소리가 끊겼지요. 사무실 안에는 빗소리와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남았습니다. 철민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지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오늘따라 서글프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주유소였어요. 끈끈했던 가족의 연이 돈 앞에서 갈라지고 있었지요. 철민의 눈에서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천천히 치밀어 올랐어요. 슬픔이 아니었지요. 배신감, 그리고 그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오팔복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돌아온 것이었지요. 팔복은 철민의 몰골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판기 커피 2캔을 꺼내왔습니다. 따뜻한 캔이 철민의 손에 닿았어요. 그제야 손가락 끝이 얼어 있었다는 걸 느꼈지요. 팔복이 캔을 따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저녁에 집에 가다가 좀 이상한 걸 봤구먼 하는 말이었지요. 철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팔복이 퇴근길에 목격한 장면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에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고깃집이었지요. 팔복이 부인 생일이라 고기를 포장하러 들어갔다가 안쪽 칸막이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연기 자욱한 고깃집 안에서 석쇠 위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사이로 태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고 했지요. 조금만 더 버텨. 철민이 포기하면 그 부지에 오피스텔 올리는 거야. 팔복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고기 포장을 기다리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더니 태수 맞은편에 박씨 주유소 사장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태수가 박씨에게 덤핑 자금을 대주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철민 주유소 매출이 바닥을 치면 결국 부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팔복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고기 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놓은 것이었지요.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태수 쪽에서는 팔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팔복이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지요. 고깃집 특유의 웅성거리는 소음 사이로 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네 주유소 이 동네 독점이야 하는 말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의 손끝이 멈췄지요. 팔복은 커피만 홀짝이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여. 사장님 아버지 때부터 여기 있었는데 뺏길 수는 없잖아. 팔복의 말이 낮게 흘러나왔어요.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 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요.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녹취가 있었습니다. 계부의 공모를 담은 녹취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팔복 핸드폰에 담긴 소리가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계부 본인의 입에서 직접 나온 자백이 하나 더 있어야 했어요. 제3자가 우연히 녹음한 것만으로는 발뺌할 구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민은 책상 서랍 안쪽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지요.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세무 관련 상담이나 거래처와 통화할 때 쓰시던 물건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서랍 안에 처박혀 있었지요. 철민은 녹음기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배터리가 살아있는지 버튼을 눌러보았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부가 철민 앞에서 속내를 드러낼 리가 없었어요. 태수는 철민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지만 바보는 아니었지요.
적 앞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악역은 드라마에나 있는 법이었습니다. 철민이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답은 하나였지요. 태수가 이겼다고 확신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척, 항복하는 척 해야 했어요. 승리에 취한 사람은 입이 가벼워지는 법이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었지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진짜로 무너져야 했습니다. 세무조사가 걸려 있었어요. 매출은 반 토막이 났지요. 여기서 한 발 더 밀려야 태수가 완전히 방심할 것이었습니다. 철민은 커피캔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철민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정유사 본사 담당자였지요.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강서셀프 주유소의 세무조사건으로 본사에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통보였어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본사 방침이라는 말이 이어졌지요. 쉽게 말해 주유소 간판을 뗄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철민의 귀가 먹먹해졌어요. 세무조사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정유사 계약까지 날아가면 주유소 자체가 끝이었지요. GS칼텍스 간판 없이 주유소를 돌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철민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요. 세무조사, 매출 폭락, 정유사 계약 위기, 삼면에서 포위당한 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것이 우연일 리 없었어요. 태수가 판을 짠 것이었지요. 박씨 주유소로 매출을 죽이고 매제를 이용해 세무신고를 넣고 세무조사가 터지면 정유사가 알아서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수가 아니라 세 수 앞을 내다본 그림이었지요. 철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 세무조사라며 하는 말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지요. 철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말을 이었어요. 강 선생님이 아는 세무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지요.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철민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도움이 아니라 올감이었지요. 세무사를 붙여주겠다는 건 철민의 세무 정보를 손에 넣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적이 되고 받아들이면 약점을 내주는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철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해보겠다고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끊고 나서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전화 한 통으로 확신이 섰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태수의 전령이 되어 있었지요. 철민은 사무실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주머니, 속 녹음기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밀려야 했지요. 태수가 완전히 이겼다고 믿는 그 순간까지 철민은 맞고 쓰러지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철민의 눈만 말똥말똥 빛나고 있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척했지요. 주유소는 여전히 파리만 날렸습니다. 하루 매출이 전달 대비 60% 넘게 빠져 있었어요. 오팔복은 말없이 캐노피 아래를 쓸었지요. 쓸 것도 없는 바닥을 쓰는 빗자루 소리만 허공에 퍼졌습니다. 그날 오전 주유소에 처음 보는 여자가 찾아왔어요. 마흔 즈음으로 보이는 여자였지요. 단정한 셔츠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사무소 명함을 내밀며 박철민 씨 맞으시죠? 하고 물었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가 말을 이었지요. 저 강유진이에요. 강태수 딸이요. 철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태수의 딸이라니요. 적진에서 온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문득 팔복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월동 재개발 때 태수 옆에 따라다니던 딸. 표정이 영 안 좋았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철민은 사무실 문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들여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서지 않았지요. 유진은 그 망설임을 읽은 듯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의심하시는 거 당연해요. 5분만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내쫓으셔도 된다고요. 철민은 잠시 유진의 얼굴을 살폈어요. 태수처럼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5분이라는 말에 결국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어요. 유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 엄마도 똑같이 당했어요. 하는 말이었지요. 강태수와 재혼한 뒤 2년 만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이 태수 지인 명의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어요. 유진의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태였지요. 철민은 듣고만 있었어요.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딸이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러 왔다는 건지. 그 동기가 납득이 안 됐지요. 철민이 직접 물었어요. 아버지를 왜 파는 겁니까? 하고요.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에 머물렀지요. 이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어요. 하는 말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은 태수를 아저씨라고 불렀지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저씨였어요. 그 호칭 하나에 두 사람의 관계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3년 전부터 태수를 지켜봤다고 했지요. 어머니 재산이 넘어간 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어머니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형태라 법적으로 뒤집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었지요. 태수가 같은 수법을 또 쓸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같은 수법의 반복이 입증되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다 태수가 영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지요. 유진은 태수가 다음 표적을 잡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어요. 이후 몇 달간 태수의 동선을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철민은 유진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검증하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변호사 상담, 동선 추적, 하나하나 따져보면 논리가 맞았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하나 빠져 있었어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하고요.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태수가 전처 재산을 이전할 때 동원한 지인 명단이었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차명 거래 흔적이 담긴 은행거래 내역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유진이 3년 동안 하나씩 모은 것들이었어요. 변호사 비용은 어머니 요양원 비용을 줄여가며 마련했다고 했지요. 철민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태수가 전처에게 썼던 수법의 윤곽이 드러났지요. 재혼, 신뢰 구축, 재산 이전, 차명 처리, 4단계로 움직이는 패턴이었어요. 철민 주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판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한 가지를 더 물었지요. 혹시 이걸 가지고 태수한테 가서 합의금을 받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한테 왔습니까? 하고요. 유진이 철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합의금 받아봤자 아저씨는 안 멈춰요. 하는 대답이 나왔지요. 다음에 또 누군가한테 같은 짓을 할 거라는 말이었어요. 유진은 태수를 완전히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혼자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철민은 한참을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지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팔복을 불렀습니다. 팔복이 들어와 핸드폰 녹취 파일을 재생했지요. 유진이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법이 똑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처 때도 주변 상권을 먼저 흔들었다는 것이었지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하는 말이었지요. 철민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 있잖아요. 하는 말이 이어졌어요. 그게 태수가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영자 어머니가 먼저 태수한테 제안한 거라는 말이었어요. 철민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설명을 이었지요. 2달 전쯤 태수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태수와 영자가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유진은 바로 뒷자리에 앉았지요. 영자가 먼저 이 주유소 부지를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묶여있는 것보다 현금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였지요.
사무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철민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태수한테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조종당하는 피해자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라와 있었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영자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7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은 주유소에 매여 있었지요. 딸은 시집간 뒤 자기 살림에 바빴어요. 명절에 전화 한 통, 생일에 용돈 몇 푼이 영자에게 돌아오는 전부였습니다. 빈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이 드는 날이 7년이었지요. 그 외로움 속으로 태수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손을 잡아주고 밖으로 데려가주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지요. 영자가 거기에 기댄 것을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의지가 점점 깊어지면서 아들의 주유소보다 태수가 보여주는 미래가 더 확실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악인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에 눈이 먼 것이었지요. 철민은 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분홍색 투피스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입지도 않던 옷이었지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 그것만큼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민이 입을 열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미 3년을 기다렸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철민은 팔복의 녹취 파일과 유진의 서류를 나란히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세 사람의 머리가 테이블 위로 모였지요. 이제 필요한 건 마지막 한 조각이었습니다. 태수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자백이었지요. 철민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팔복과 유진이 녹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이 계획을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졌다고 말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부지 정리를 생각해보겠다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바로 태수에게 전할 것이었지요. 태수는 협의 자리를 잡을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돌리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녹음기를 돌린다고 태수가 입을 열 리는 없었지요. 철민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비굴하게 매달리고 조건을 구걸하고 태수가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했어요. 그래야 태수가 방심하고 속내를 꺼내놓을 것이었지요. 팔복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연기를 할 수 있겠냐는 뜻이었지요. 철민은 팔복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10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아온 게 연습 아니겠냐고요. 팔복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이 한 가지를 더 짚었어요. 녹취 파일 원본을 반드시 이중으로 백업해둬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팔복의 핸드폰 녹취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사본은 USB에 담아 팔복 부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유진의 서류 묶음도 사본을 떠서 유진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기로 했지요. 철민은 팔복에게 녹취 백업을 부탁했어요. 유진에게는 당분간 태수 앞에 얼굴을 비추지 말라고 했지요.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간 뒤 철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주유소 캐노피가 보였어요. 철민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영자가 받았지요. 알겠어, 엄마. 내가 졌어. 하는 말을 최대한 지친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부지 정리하는 거 생각해 볼게. 하는 말이 뒤따랐지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내 잘 생각했다.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태수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걸 철민은 알고 있었지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졌다는 말을 직접 입에 올리는 건 생각보다 쓴 맛이었습니다. 이틀 뒤 영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요. 강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다는 말이었어요. 장소는 철민 주유소 사무실이었습니다. 모레 오전 10시라고 했지요. 태수가 직접 장소를 지정한 것이었어요. 철민의 땅에서 철민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오히려 철민에게는 다행이었지요. 철민은 전화를 끊고 팔복에게 연락했어요. 모레 10시라고 짧게 전했지요. 유진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의 답장은 확인했습니다. 라는 4글자뿐이었어요. 약속 전날 밤이었습니다.
철민은 사무실에서 밤을 샜지요. 소파에 앉아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어요. 빨간 버튼을 눌렀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손에 익을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했지요.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을 때 버튼 위치가 손끝에 정확히 닿는지도 확인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충혈된 눈, 굳은 턱선이 비쳤지요. 철민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비굴한 미소를 만들어 보았어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를 속이기엔 충분해 보였지요.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믹스커피가 막을 형성한 채 굳어 있었어요. 창밖 주유소 캐노피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약속된 날 아침, 해가 유난히 붉게 떠올랐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습기를 머금은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철민은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에 나와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회색 작업복이 아니었지요. 아버지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양복이었어요. 10년 만에 꺼낸 옷이었습니다. 오팔복이 출근하자마자 철민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요. 팔복이 핸드폰을 꺼내 녹취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고깃집 소음 사이로 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선명했지요. 팔복이 재생을 멈추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철민이 양복 안주머니를 손으로 눌러보았어요. 녹음기가 제자리에 있었지요. 버튼 위치가 손끝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10시 정각이었어요. 주유소 진입로 쪽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지요. 은색 벤츠였습니다. 차가 사무실 앞에 멈춰섰어요. 운전석에서 태수가 내렸지요. 흰색 재킷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차림이었어요. 그 뒤로 어머니 영자가 따라 내렸지요. 분홍색 투피스였습니다. 처음 주유소를 찾아왔을 때와 똑같은 옷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미선이 뒷좌석에서 내렸지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네 사람이 사무실 안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태수가 여유롭게 서류 가방을 열었지요. 박 사장, 잘 생각했어. 우리 원만하게 마무리하자고 하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이미 이긴 자의 말투였습니다. 철민은 안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태수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지 매매 관련 서류였어요. 그런데 서류 맨 위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공증인 배모 씨라는 직함이었습니다. 철민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태수가 설명을 시작했지요.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공증인을 미리 섭외해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합의가 되면 바로 서명하고 공증까지 끝내자는 말이었어요. 공증인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지요. 철민의 등줄기에 찬 것이 흘렀습니다. 협의 자리라고 해놓고 공증인까지 대기시켜둔 것이었어요. 합의가 아니라 즉석 서명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지요. 철민이 여기서 도장을 찍는 순간 주유소 부지는 태수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철민 앞으로 밀었어요. 펜까지 나란히 놓았지요. 여기 서명하면 다 끝난다는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손이 떨렸지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공증인까지 대기시켜 놓은 것은 예상 밖이었지요. 여기서 서명을 거부하면 태수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졌다고 해놓고 왜 서명은 안 하냐는 추궁이 나올 것이었지요. 철민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어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펜 끝을 따라갔지요. 철민이 서류 위에 펜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세무조사가 안 끝났는데 지금 서명하면 제가 더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하는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꺼냈지요. 세무조사 중에 부동산 처분을 하면 국세청에서 자산 은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추징금이 더 붙을 수 있었어요. 태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지요. 예상 못한 반론은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 이렇게 구체적인 세무 지식을 꺼낼 줄은 몰랐던 눈빛이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지요. 태수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건 내가 아는 세무사한테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지요.
서명은 세무조사 마무리 후에 해도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합의 내용 자체는 확정짓자는 것이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다는 뜻이었지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모습이 태수에게는 완전한 항복으로 보였을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어깨가 한층 펴졌지요. 태수가 여유가 생기자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부지에 15층짜리 오피스텔을 올릴 계획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지요. 건설 쪽 지인이 이미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양가를 따지면 투자 대비 3배는 남는 장사라는 말도 나왔어요. 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안주머니 속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태수가 점점 흥이 올랐어요. 박씨 그 친구. 돈 몇 푼에 아주 충견이 되더라는 말이 나왔지요. 자네 매제도 똑같다며. 빚 탕감해준다니까. 처남을 바로 넘기더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영자 옆에서 미선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어요. 태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사실 제일 쉬웠던 건 영자씨라며 웃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신경도 쓰지 않았지요. 혼자 다 이긴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자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손만 잡아주면 뭐든 따라오더만. 그 말이 사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미선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지요. 강유진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태수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눈썹 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곧 굳어졌지요. 유진이 들어오며 저도 할 말이 있어서요. 하는 말을 차분하게 뱉었어요.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테이블 옆에 서 있었지요. 유진이 오팔복을 바라보았어요. 팔복이 사무실 뒤쪽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태수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철민이 포기하면 그 부지에 오피스텔 올라가고 네 주유소 이 동네 독점이야. 하는 말이 선명하게 울렸지요.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은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태수가 헛기침을 했지요. 사적인 대화 아니냐. 저게 무슨 증거가 되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어요. 하지만 서류 가방 손잡이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전처 재산을 이전할 때 동원한 지인 명단이었지요. 차명거래 흔적이 담긴 은행거래 내역서가 그 옆에 나란히 놓였어요. 똑같은 수법이라는 말이 유진의 입에서 낮고 단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는 말이 뒤따랐지요. 태수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유진이 이번에는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 씨, 남편 사업이 왜 갑자기 망했는지 아세요? 하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지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진이 계속했습니다. 거래처 3곳이 동시에 계약을 끊었잖아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태수가 손을 댄 거라고 했어요. 미선을 궁지로 몰아서 처남의 약점을 넘기게 만들려고 미리 설계한 것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선의 입술이 달싹거렸지요. 남편 사업이 무너진 건 불과 몇 달 전이었어요. 생활이 무너지자 태수가 접근했습니다. 미선은 오빠를 배신했지요. 그 죄책감이 지금껏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 자체가 태수의 설계였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지요. 뒤늦게 터져나온 분노였습니다.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소송 위임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요. 천천히 반으로 찢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날카롭게 갈랐어요. 태수가 미선을 향해 무슨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요. 하지만 미선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수가 말을 잇지 못했지요.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2 글자였어요. 태수가 영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여보. 하는 말이 나왔지만 영자는 태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민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영자의 눈이 철민에게 오래 머물렀지요.
태수를 향한 구원 요청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태수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짚었지요. 몸을 지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유롭게 앉아있던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가 철민을 바라보았지요. 눈동자 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철민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제 됐습니까? 낮고 짧은 한마디였지요. 하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민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빨간 불빛이 켜져 있었지요. 태수의 시선이 녹음기에 꽂혔습니다. 방금 자기가 한 말이 전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오피스텔 계획, 박씨 매수, 매제 포석, 영자를 이용한 것까지 전부였지요. 태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오팔복이 조용히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었지요. 바깥의 서늘한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내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지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사무실 바닥을 울렸어요. 들어올 때와 달랐지요. 탁, 탁 하는 규칙적인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느려지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지요. 창밖으로 태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흰색 재킷이 오전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깨는 처음 주유소에 들어왔을 때와 전혀 다른 모양이었지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남은 건 철민, 영자, 미선, 유진, 오팔복이었어요. 5사람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찢어진 위임장 조각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철민이 손을 뻗어 정지 버튼을 눌렀지요.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태수가 주유소 사무실을 나간 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태수를 둘러싼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지요. 철민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유진이 3년간 상담해온 변호사였지요. 녹취 파일 2건과 유진의 서류 묶음을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결론은 명확했지요. 사기 및 공모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경찰이 움직이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건 박씨 주유소 사장이었습니다. 태수보다 먼저 자진 출석했지요. 자신이 받은 돈의 액수, 태수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철민 주유소 매출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가격을 후려쳤는지까지 진술서에 적었지요. 박씨 주유소는 부당 경쟁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간판불이 꺼진 박씨 주유소 앞을 철민은 출퇴근길에 매일 지나쳤지요. 주유기 위에 점검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바람에 팔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차량 행렬로 북새통을 이루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텅 빈 마당만 남아있었지요. 태수의 차명 계좌에 대한 추적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유진의 서류가 단서가 되었지요. 국세청이 차명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놓은 계좌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전처에게서 빼앗은 돈, 박씨에게 건넨 뒷돈, 매제 사업을 무너뜨리는 데 쓴 자금까지 숫자가 쌓이고 있었지요. 영자가 이혼 소장을 접수한 건 태수가 경찰에 불려가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날 사무실에서 나도 라고 말했던 영자였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영자의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것을 철민은 유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 명세와 위자료, 청구가 함께 들어갔지요. 태수가 경찰에 임해 동행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던 형사 2명과 마주쳤지요. 흰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없었어요. 서류 가방도 없었지요. 맨손으로 선 태수의 어깨가 처음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혐의를 고지하는 동안 태수의 눈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눈이었지요. 하지만 형사들은 노련했습니다. 그의 팔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잡아 차 쪽으로 이끌었지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어요.
미선의 남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도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제보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었지요. 사업체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어요. 미선은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 근처 반지하 월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을 알아보고 있었지요. 영자는 혼자였어요. 재혼하면서 정리한 살림이 있었고 위자료,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요. 당장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어요. 늦가을 오후였지요. 철민이 어머니와 미선을 주유소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영자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예전의 화사한 분홍색 투피스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였어요. 머리는 미장원에 간지 오래된 티가 났지요. 미선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창가에 서서 주유소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오팔복이 세차 라인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쓰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어요. 철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잘 들어 하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나는 너희를 끊지 않을 거야 하는 말이었지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철민의 다음 말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내가 결정한다. 돈 문제도 집안일도 크든 작든 전부 자기가 결정할 거라는 말이 이어졌지요. 두 사람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철민이 아니었지요. 철민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반대할 거면 지금 나가면 된다는 말이 나왔지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철민이 잠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커피숍에서 태수에게 먼저 부지 정리를 제안한 사람이 영자였다는 것을 철민은 알고 있었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철민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7년을 혼자 살아온 시간이 그 주름 속에 들어 있었어요. 외로움이 사람을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는지 철민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지요. 밥은 먹여줄게. 그 말이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닌 딱 그 무게로 사무실 안에 내려앉았어요. 영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철민은 그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지요. 잠시 뒤 창밖으로 영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주유소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다가 캐노피 기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세웠다는 그 기둥이었지요. 영자가 기둥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이내 손을 거두고 다시 걸어갔지요. 철민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유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온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철민 옆에 나란히 섰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주유소 마당을 내다보았어요. 오팔복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이 작게 웃었지요. 3년을 기다린 사람의 웃음치고는 너무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하는 말이 낮게 흘러나왔지요. 요양원에 계신 유진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태수의 차명 계좌 추적이 시작되면서 전처 재산 환수 소송의 길이 열리고 있었지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까보다 가벼웠지요. 철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액자 유리에 낀 먼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닦아냈지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 좋게 웃고 계셨습니다. 밖에서 오팔복이 사장님 여기 만땅이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철민은 사진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집어들었어요. 팔을 끼워 넣었지요. 왼쪽 가슴 명찰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박철민이라는 두 글자였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가을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요. 주유소 마당에는 오후 햇살이 고르게 내려쬐고 있었어요.
만땅이요. 손님의 말에 철민이 레버를 당겼습니다. 휘발유가 쏟아져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1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어요. 귀에 익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유소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지요. 철민은 다시 주유기 앞에 섰어요. 또 다른 차가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철민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택과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